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편에서는 인공지능의 역사와 인공지능의 원리, 그리고 딥러닝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편에서는 인공지능이 어떤 분야에서 활용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주요 분야는 체스와 바둑, 자율주행, 검색 엔진, 스마트 스피커, 기계 번역, 챗봇, 내비게이션, 추천 알고리즘 등입니다. 정렬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스 인공지능입니다. 1996년 체스 세계 챔피언 카스파로프는 체스 인공지능에게 패합니다. 이때부터 컴퓨터가 인간을 본격적으로 능가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계의 이름은 IBM이 만든 체스에 특화된 인공지능 딥블루였습니다. 딥블루에 사용된 인공지능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기법은 아니었습니다. 이프된 규칙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모델이었습니다. 막강한 성능으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조사한 다음 최적의 수를 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스 프로 기사들은 10수 정도를 내다보는데 딥블루는 12수 정도를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체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체스 전문가들의 수를 규칙으로 적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딥블루는 모든 경우의 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막강한 능력의 하드웨어가 필요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둑 인공지능입니다. 2016년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는 바둑 천재 이세돌 구단과의 대구에서 4대1로 승리했습니다. 체스 인공지능 딥블루는 체스 전문가들의 수를 활용한 전통적인 if된 규칙 기반 모델을 적용한 것이라면 알파고는 딥러닝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바둑의 가능한 수는 361 팩토리얼입니다. 즉 10의 768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수는 우주의 모든 원자수를 합한 수보다 큰 수입니다. 체스의 경우의 수는 10의 120승입니다. 체스의 경우의 수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경우의 수를 전통적인 if된 규칙 기반 모델로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수많은 바둑 대국을 딥러닝으로 학습시켜 컴퓨터가 자신의 최적의 수를 만들어가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딥러닝 기반으로 학습시켜 경우의 수를 줄여가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세 번째는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가장 핵심은 사물 인식 기술입니다. 전방 충돌 방지, 차선 이탈 방지, 차간 거리 조절 등 자율주행과 관련한 모든 기능은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은 시각 정보에 의해 운전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는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로 주변을 인식하고 이 다양한 정보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운전합니다. 기존의 차량 주행 기능들은 상황들을 규칙으로 정의하고 모델링하는 if된 규칙 기반의 방식으로 구현되었습니다. 하지만 규칙 기반 방식은 산업별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상황마다 정교하게 규칙을 만들어야 하며 모든 상황을 예측하여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방식이었습니다. 현재의 자율주행 기술은 딥러닝 기술을 적용합니다.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면 처음에는 초보 운전자처럼 실수가 있지만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 갈수록 스스로 학습하여 규칙을 정하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은 자율주행이 가능해집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레이더와 라이다를 제외한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성능이 높아지고 이미지 판별 딥러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율주행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검색 엔진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이 검색 엔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하면 최신 자료가 추천됩니다. 어떤 원리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구글의 검색 엔진을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사용자가 검색창에 검색하기 전
이미 구글의 검색 엔진은 전 세계의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며 문서를 수집하여 사전 준비를 합니다. 웹은 말 그대로 링크로 연결된 거미줄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수집하는 로봇도 스파이더라고 부릅니다. 웹페이지를 갈고리처럼 긁어 온다고 해서 크롤러라고도 부릅니다. 크롤러가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웹페이지를 긁어 스토리지에 웹페이지에서 추출한 정보를 차곡차곡 저장합니다. 방문한 URL을 목록화하고 색인을 만들어 검색에 적합하도록 사전 준비를 행합니다. 크롤링을 통해 다음과 같은 색인이 만들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유저가 검색창에 삼성 디지털 전략연구원을 검색한 경우 삼성 디지털 전략연구원을 모두 가지고 있는 문서 페이지 15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만약 삼성으로 검색할 경우 문서 페이지 10, 15, 72 중 어느 것부터 먼저 보여주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랭킹의 문제입니다. 구글은 약 200여 가지의 랭킹 조건을 사용하여 문서의 점수를 정하고 높은 점수부터 보여주는 방식을 취합니다. 지식의 발전과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새로운 정보가 대개 좋은 정보라는 점에서 최신 문서에 높은 점수를 주고 최신은 아니나 문서의 품질이 좋은 경우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랭킹 순위를 정합니다. 품질 좋은 문서에 좋은 점수를 주기 위하여 페이지 랭크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는 스마트 스피커입니다. 2011년 애플 아이폰에 탑재된 시리가 등장한 이후 본격적인 음성 인식 비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헤이 시리, 오늘 비와? 네, 오늘 역삼동 날씨는 흐리고 오후에 비가 오겠어요. 나가실 때 우산을 꼭 챙겨가세요. 낯익은 스마트 스피커와의 대화입니다. 시리의 등장 이후 2014년 아마존은 스마트 스피커 에코를 출시했습니다. 디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타나를 출시했고 2016년에는 구글이 구글 어시스턴트를 출시하여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열기가 뜨겁습니다. 2016년 SKT는 음성인식 서비스이자 스피커 누구를 국내에서 가장 처음 만들었습니다. 디어, 네이버가 2017년 클로바를 출시했고 카카오도 이에 뒤질세라 2017년 카카오 미니를 선보입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인간과의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초창기의 인공지능 스피커는 소리의 최소 단위인 음소를 결합하여 단어와 구문을 만드는 규칙을 언어학자들이 분석해 if된 규칙으로 프로그래밍하였습니다. 음성의 파형에서 음소를 인식한 다음 음소의 고유한 배열을 기반으로 단어를 인식했습니다. 이 방식은 철저하게 규칙에 따라 음성을 인식했지만 곧 한계를 드러내고 맙니다. 사람마다 제각각 음소를 다르게 발음하고 생략하는 음소도 많습니다. 심지어 같은 사람이라도 방식이 늘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음성의 유연함은 도저히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규칙 기반 음성 인식 수준은 아주 낮았으며 오류가 많았습니다. 이후 연구자들은 딥러닝에 기반한 접근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신경망을 인공지능 스피커에 적용한 것입니다. 현재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딥러닝을 적용하여 기계가 수십만 개의 일상 언어를 빠르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인공지능 스피커는 인간과의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발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기계 번역입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컴퓨터를 사용해 다른 언어로 번역해내는 일을 기계 번역이라고 합니다. 기계 번역을 대표하는 회사로 1968년에 설립한 시스트란이 있습니다.
이제 50년이 훌쩍 넘은 역사를 자랑하는 이 회사는 헝가리 출신의 컴퓨터 과학자 피터 토마 박사가 설립했습니다. 시스트라는 2000년대 초기까지 야후와 구글에 제품을 납품할 정도로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했습니다. 시스트라는 규칙 기반 기계 번역을 사용했습니다. 언어학자들이 일일이 정의한 규칙을 수십 년간 쌓아 올렸고, 이를 이용해 당시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품질의 번역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규칙 기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모두 규칙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구사하는 언어라는 것은 수많은 예외 규칙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변형이 되며 새로운 규칙이 생겨납니다. 이 모든 것을 조건문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후 기술이 발전하여 2000년대에 들어 드디어 번역에도 딥러닝 기술이 적용됩니다. 단어가 아닌 구문이나 문장 전체를 딥러닝하는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인터넷상의 수많은 대화 문장을 기계학습을 통하여 받아들이며 문장에는 숫자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좌표상의 길이와 코사인을 사용하여 수학적으로 가장 유사한 문장의 우선순위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면 대화 내용이 풍부하고 다양해집니다. 7번째는 챗봇입니다. 챗봇이란 메신저에서 일상 언어로 유저와 대화할 수 있는 채팅 로봇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초기의 챗봇 형태는 마찬가지로 if된 규칙 기반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대답하도록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미리 작성해둔 대사를 기계가 읊도록 하는 것입니다. 좀 더 확장한 방식은 템플릿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템플릿에서 몇 가지 단어나 숫자를 교체하면서 대화가 풍부해 보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의도에 딱 맞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규칙을 정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들고 자연스럽고 풍부한 대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후 딥러닝을 이용한 학습 기반이 등장하였습니다. 딥러닝이 직접 대화와 응답 데이터를 학습하여 스스로 대화의 규칙을 찾아냅니다. 여기에 기계 번역에서 사용했던 기술을 챗봇에도 적용합니다. 현재는 진정한 자유주제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였습니다. 8번째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은 GPS를 기반으로 도로 위에서 위치를 알려주는 기계입니다. 현재의 내비게이션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재 도로의 교통 상황을 파악하여 최적의 경로를 제공합니다. 초창기 내비게이션은 단순히 지도 정도를 보여주고 현재의 위치를 표시해 주던 정도였습니다. 이후 실시간 교통 정보와 연동하면서 최적의 경로를 안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머신러닝을 탑재해 도착 시점에 즈음해 해당 구간이 막힐지, 언제 출발하면 막히지 않을지까지 예측하면서 편의성을 대폭 키웠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자율주행차 운행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딥러닝이 적용된 이후 내비게이션은 인공지능의 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9번째는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추천 알고리즘이란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에서 고객의 심리를 분석하여 고객이 원하는 것을 추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천 알고리즘의 목표는 고객 관계 관리의 극대화입니다. 고객 관계 관리는 고객이 누구인지 파악해서 고객이 원할 것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안하는 마케팅 활동입니다. 추천 알고리즘의 전제에는 고객을 알아야 물건을 팔 수 있다는 마케팅의 기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는 서비스 전체가 추천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추천 알고리즘도 딥러닝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여러 형태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우리의 일상 속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방향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의 인공지능이 보편화된 사회를 받아들일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편에서는 인공지능의 활용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3편은 인공지능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고 미래의 인공지능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